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해인의 이양구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이 쉬는 시간이라는 작품을 저희가 준비했고요. 그 연극 쉬는 시간은 모두 7개의 장면으로 원래 이제 구성된 연극이에요. 그 1교시 쉬는 시간, 2교시 쉬는 시간, 3교시 쉬는 시간, 4교시 점심시간 이렇게 해서 7교시에 집에 돌아가는 시간까지 구성된 이제 청소년 연극인데, 작년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안산에 이제 분향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지역의 이제 고등학생들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 처음에는 이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생각만 하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친구들이라는 얘기를 듣게 됐고, 또 뭐 친구의 오빠, 또 뭐 오빠의 동생, 뭐 그런 식으로 청소년들이 상당히 서로 많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극단에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올해 그 청소년 연극으로 뭘 만들어서 안산에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했던 공연입니다. 다는 못하고 저희가 그 중에서 이제 점심시간 장면을 하나 골라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작가 이양구고요. 여기 이현정 씨 계시고.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가 끝나고 난 뒤 점심시간이다. 아이들은 급식을 먹으러 교내 식당에 가 있다. 교실은 아이들이 벗어놓고 간 옷까지 아무렇게나 두고 간 책들로 어지럽다. 책상의 줄도 흐트러져 있다. 오늘 아침 전학 온 형우가 들어와서 교실 맨 뒤에 있는 자기 자리에 앉는다. 형우는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 그 사이 별명이 교감이 되었다. 형우는 이어폰을 귀에 꽂는다. 3학년 선배 도원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형우를 본다. 도원이 교실로 들어온다. 교감, 형. 밥 먹었어? 네. 스파게티 맛있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야. 전 제일 싫어해요. 너네는 뭐 듣고 있어? 이어폰만 꽂고 있었는데. 야, 근데 교감, 전에 학교에서는 교내 활동 뭐 했어? 뭐 별거 없었어요. 뭐 했는데? 말하기 좀 그런데. 왜? 뭔데? 괜찮으니까 말해봐. 기도 동아리요. 기도? 이런 거? 그런 기도 아니고요. 저기 이렇게 하는 그 마음속으로 하는 그런 기도. 1시간 내내?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냥 각자 편한 대로 그냥 자는 애들도 있었어요. 형, 응? 우리 기도할래요? 왜? 하자. 해볼까? 그럼 저부터 먼저 할게요. 형우가 눈을 감는다. 저기 근데 예?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그건 각자 정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나 미안한데 난 생각이 안 할래. 그럼 그냥 눈만 감고 계셔도 돼요. 그러면 나 교감 네가 우리 동아리 들어오라고 기도할까? 합창반이요? 싫어? 그게 아니고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동아리에도 사람 별로 없거든. 그럼 우리 기도하자. 교감이 우리 동아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기 형, 왜? 마음속으로 해주세요. 형우 눈을 감는다. 도원도 눈을 감는다.
도원은 잠시 그대로 있다가 조용히 자기 교실로 간다. 형우는 조금 더 낭독곡이라고 기도하다가 합니다, 낭독. 그냥 엎드려서 잔다. 영상이 들어온다. 자기 자리에 앉는다. 필주 2개 1,400원, 짱수유 700원, 계란과자 500원, 감자알치 500원, 쫀쫀이 300원, 블루와이 1,000원, 합이 4,300원이 어디 갔지? 쫀쫀이 300원? 아, 그럼 쫀쫀이 2개 사 먹었나? 아니, 하나 사 먹었는데. 블루와이 1,000원, 짱수유가 2개 먹었던가? 규석이 들어온다. 아, 그만해. 300원 가지고. 야, 3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이 안 맞는다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 비틀즈 2개 1,400원, 짱수유 700원, 계란과자 500원, 감자알치 500원, 블루와이 1,000원, 쫀쫀이 300원, 합이 4,400원. 맞는데, 이상하다. 300원이 어디 갔지? 300원, 300원. 야, 빡규! 내가 어제 쫀쫀이 2개 사 먹었나? 하나 사 먹었나? 2개. 2개? 아니, 하나인가? 맞지, 하나지? 하나다. 맞아, 하나야? 그래, 맞아. 민우 들어온다. 자기 자리에 앉는다. 야, 박민호! 왜? 내가 어제 쫀쫀이 몇 개 사 먹었지? 2개. 점심시간에 하나 사 먹었고 2개 샀어. 한 개 샀어. 2개 고르려다가 1개 내려놨다가 1개 마저 다시 들었어. 그걸 다시 내려놨네 이 사람아. 내가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빡규가 채갔잖아. 맞다. 그랬나? 야, 너 기억하면서 모른 척한 거지? 웃기고 있네? 나 정말 기억이 안 난 거야. 정말이야, 새끼야. 진짜야? 내가 거짓말을 왜 하냐? 뭔 새끼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 싸움으로 보이냐? 씨발. 이 새끼가 진짜 씨. 알았어. 지들끼리 의심하기 없기. 야, 근데 너 뭐하냐? 또 답안지 보고 영어 숙제하지? 어제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없었어. 웃기고 있네. 또 서든한 거 아니야? 아니야, 새끼야. 뭘 어제 접속해 있던데. 잠깐 접속했었지. 1시까지 접속해 있던데. 야, 너 공부 안 하냐? 규석이 답안지를 던진다. 불러, 새끼야. 근데 2-4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접속사는 4번 however 답만 불러, 새끼야. 여기서 therefore and so 이런 건 다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거잖아. 답만 부르라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새끼야. 그래서 가해 받고 있잖아. 답안지 보고 답 따라가는데 과외 선생님이 모르냐? 몰라, 새끼야. 모를 리가 없잖아. 안 혼나? 진짜 모른다니까. 과외 끊을까봐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임마. 이건 틀린 걸로 할게. 그리고 이건 맞는 걸로 한다. 이건 틀린 걸로 해야 되겠지? 야, 병신아. 답을 먼저 적고 동그라미를 긋든 빗금을 긋든지 해야지. 야, 병신아. 일단 이렇게 동그라미랑 빗금 먼저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답 적어 놓으면 돼. 불러봐. 말이 되냐? 본다. 2, 3, 3, 4, 5. 13445. 어? 1, 2, 3, 4, 3. 23544. 되네? 이 새끼 천재인데? 3, 3, 3, 4. 32533. 도원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본다. 창가로 와서 본다. 채점하는 거야? 예, 형. 열심히 하는구나. 예? 열심히 한다고. 근데 왜 3작이 안 오르지? 도원이 문제지를 본다. 신기하다. 뭐가요? 1번 기본 문제를 틀렸어. 근데요? 근데 16번 심화 문제는 또 맞췄어. 참 신기하지 않냐? 그러게요. 형, 그게요. 원래 이 쉬운 문제가 어려운 거고 어려운 문제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 2학년 4반 반장이 복도를 지나간다. 표정이 왜 그래? 뭐 어디 가? 교무실요. 2번하고 1번이 또 싸웠어요. 2번하고 1번. 이번에도 2번이 덤빈 거야? 아니요. 이번에는 2번이 자고 있는 걸 1번이 가서 그냥 때렸어요, 그냥. 자는 애를? 네, 잔다고. 근데 네가 왜 가? 제 잘못이니까요. 뭔 소리야? 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데. 반장이잖아요. 맞네. 2학년 4반 반장 교무실로 간다. 다음 페이지 갈까?
뭐? 채점. 다음 중 간호 안에 들어갈 접속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문제도 풀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집에 샀는데. 규석은 문제지를 들여다본다. 잠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 그때 종이 울린다. 규석 다시 자리에 앉는다. 야, 다음 시간 뭐냐? 음악. 영원히 사랑한다던 그 맹세. 형, 같이 불러요. 왜? 형, 같이 불러요. 하자. 해보고 싶네. 영원히 사랑한다던 그 맹세 잠 깨어보니 사라졌네. 지난 밤 나를 부르던 그대 목소리야 모두 꿈이었나봐. 그대가 멀리 떠나버린 후 이 마음 슬픔에 젖었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바람아 너는 알겠지. 바람아 이 마음을 전해다오. 불어라 내 님이 계신 곳까지. 바람아 이 마음을 전해다오. 불어라 내 님이 계신 곳까지. 출연해 최요한, 조시현, 유명상, 박민우. 작가, 네, 이양무. 연출 이현주, 제작 극단 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마지막을 좋아해가지고 안산에서 부랴부랴 달려오느라고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얘들아 힘내자. 춥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서로 끌어안아 버티자. 정신이 흐려지는 친구가 있거든 흔들어 깨우고 뺨이라도 때려서 호흡을 이어가게 하렴. 혹시 근처에 사탕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뭐라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먹어야 한다. 물에 갇혔을 때도 마실 물이 없겠구나.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니까 참고 친구도 말려야 한다. 구명조끼에 의지에 떠 있는지 그나마 선실에 물이 들어오지 않아 마른 몸으로 버티는지 가늠할 길 없어 막막하다만 살아있으리라 믿는다. 승선이는 전부가 박혔을 때까지는 너희들을 포함한 모두 살아있다고 믿는다. 힘내자. 캄캄하고 춥고 허기에 탈진한 상태겠지만 힘내자. 엄마 아빠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단다. 힘내야 한다. 무섭더라도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 한다. 세상 모든 어른이 이선자이고 무능력자고 악마와 다를 바 없더라도 너희들 엄마 아빠가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기다리는 무트로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 조국의 책임자는 심장이 없고 너희들을 당장 구해내야 할 사람들은 내가 없으니 어른으로서 참담하다만 엄마 아빠가 온몸이 녹아내리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와야 한다. 구조대원도 목숨을 걸고 캄캄한 바다를 더듬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내렴.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세상을 너희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부끄럽다. 너희들 두고 혼자 도망친 선장은 용서하지 않으마. 이런 약속에 앞서 너희들이 돌아와야 한다. 모태는 아무 일 없으니 짝꿍이 보이지 않더라도 울지 말아라. 선생님이 같은 선실에 계시지 않더라도 울지 말아라. 찬물의 몸이 얼었을 너희들 위해 담요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아내 돌아와야 한다. 어느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포기하겠니? TV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단다. 돌아와야 한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돌아올 마음으로 견뎌야 한다. 춥더라도 무섭더라도 정신이 희미해지더라도 절대로 약한 생각하지 말고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단다. 얘들아 제발. 네, 오늘 15번째 상봉사 낭독회 준비한 글을 모두 낭독을 했습니다. 추우시겠지만 어깨를 펴고 이제 다 같이 마지막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자의 43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을 글이 나와 있습니다. 네, 보셨죠? 여기서 사회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목소리를 보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는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592번째 4월 16일입니다. 이렇게 모여 우리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꿈을 꿉니다. 목숨이 삶으로, 무덤이 세상으로, 침묵이 진실로 돌아가는 꿈을 꿉니다. 이렇게 모여 우리는 사람의 말을 이어갑니다. 떠오르도록 떠오를 수 있도록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의 말을 이어간다. 이유를 알고 책임을 묻고 참사가 반복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합니다. 세월호 선체의 훼손 없는 인양을 촉구합니다. 모두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함께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내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서 낭독해주신 분들이 조금 늦은 것 같다, 혹은 너무 늦게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늦지 않습니다. 네, 상봉사 낭독회 계속 될 거고요. 다음 달 마지막 토요일에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매달 마지막 토요일 날 하는, 여러분 이런 게 있는지 아셨어요? 저 처음 알았는데, 이게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이게 뭐냐 하면 상봉사 낭독회는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304명을 기억하기 위해 작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낭독회입니다. 지금 서 있는 시간으로부터 더 먼 시간까지 오래 읽고 쓰고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상봉사 낭독회,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이런 낭독회가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매달 이렇게 해왔다는데,
아니에요. 아직 저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곳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집에서 출발해서 오는 동안에 좀 덥다 그랬더니 이곳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니까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막 춥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그 패딩을 입고 저기 것 같은데? 건너가려는 사람인가? 길 건너는 사람. 패딩을 입고 있어서 되게 추워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핫팩을 주셔서 이걸 모자 뒤에다가 이 목 뒷부분에 이렇게 넣었더니 후끈후끈 훨씬 따뜻합니다. 인터뷰할 사람 있는데 뭔가 인터뷰할 사람 섭외해 주세요. 인터뷰할 들어가세요. 얼른 추워 빨리 애기들 고생 행복하세요. 네 고생하십니다. 예. 세월호를 빨리 잊으라고 지겹다. 아까 생방송 중에 아까 방송 중에 이제 그만하라는 둥, 지겹다는 둥, 아주 그냥 옆에 있었으면 진짜 이 주둥에다 그냥 항상 며칠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당일 7시간, 즉 그 7시간은 10시 반부터 그 VIP 특별 지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원 구조하라는 명령이 내렸던 10시 반부터 그 특별대책본부에 나타나서 그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면서 발견하기가 어려운가요? 라는 뻘소리를 하기까지 그 7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시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인사하려다가 목소리를 제가 알아요. 망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망치고 맞는데 목소리를 알아요. 제가 아프리카 방송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알죠. 그러시구나. 그럼 가까이 좀 오시겠어요? 이쪽으로. 네. 저기 여러분 지금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저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민 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가까이에서는 지금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늦게 온 게 아니고 망치 부인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알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많이 신랑 털기 할 때 망치 부인께서 굉장히 많이 번호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계속 봤어요. 그러셨어요. 네. 제가 더 많이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는데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이 광화문에서라는 그 시를 직접 쓰신 건가요? 네. 작년에 이제 단식하고서 이제 광화문에 이제 복식하고 병원에 있다가 이제 나왔잖아요. 나와서 다시 한번 광화문에 왔는데 그때는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너무 없어서 그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정도의 의미도 생각나고 지금 그 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람 갈등도 없고요. 지금 광화문에 오시면은 춥기도 하지만은 너무 사람이 없어요.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더 힘이 없어져요. 힘들더라도 딱 한 번씩만 와주십시오. 네, 여러분 지금 유민 아빠 기억하시지요? 그 2014년에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오셨을 때 그 유민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딸을 잃고 40일이 넘는 그 죽음의 단식을 견뎌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와서 굉장히 담대한 모습으로, 담당한 모습으로 지금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고 계신 유민 아빠를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요즘에 일단 마음은 어떠세요? 요즘에는 지금 특조위도 뭐 실질적인 조사 활동을 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선체 인양을 하는데 가족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거는 봉고차비에서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뿐이 안 되는데, 만원경으로 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 가지에 올라가서 직접 참여를 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진실이 은폐되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봉고차에서 만원경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하이 셀비디에서도 반대로 저희들 만원경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만원경 보고 있는 걸 알면은 이 바지를 돌려요. 돌려서 안 보이게 작업을 하고, 또 야간에 작업을 많이 하게 저희한테 야간 시경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체가 나오게 되면은, 인양을 하게 되면은 그 후에 선체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물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물증입니다. 왜 배가 침몰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또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영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체 조사, 인양한 후에 이 선체 조사에 대한 예산을 영원으로 책정해놨어요. 잠깐, 인양한 뒤에 선체 조사 예산이 제로? 영원히. 예. 그러면 인양만 한다면 조사 안 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 유가족의 희망은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같이 내년 7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국민들이 잊혀져 버리면은 이 정부는 무조건 조사 자체를 못하게 하고 배를 없애버릴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항시 잊지 말고 기억하겠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세월호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계속 주시하시고, 또 조등동 매스컴은 100% 가짜입니다. 거짓을 진실로 보도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매스컴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100% 없고, 이 망치구이라든가 또 뉴스타파, 뭐 한겨레 신문이라든가 이런 매스컴을 항상 보시고, 또 저희 SNS를 보시면 흘러가는 상황을 알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는 거,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는 거, 이런 걸 국민들이 함께 나서서 가족들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부는 이 배를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니, 근데 혹시 굉장히 추우신 것 같은데, 예. 그 다른 나라의 경우는 배를 건진 다음에 그 배를 조사하는 데만도 1, 2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를 인양한 다음에 조사 예산은 제로이고, 그 다음에 내년 7월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세월호 특조 활동을 중단하라. 이게 지금 정부 입장인 거죠? 6월이죠. 1월 1일부터 하겠다니까. 조사 기간이, 그래서 특조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1년 네. 6개월에 그다음에 연장을 3개월을 할 수가 있는데, 정부는 1월 1일부터 하겠다는 거죠. 조사 기간을. 그러나 그 1월 1일이 올해 1월 15년? 그렇죠. 뭘 조사했어요? 조사 활동 아무것도 못했죠. 그리고 예산도 안 주고 네. 조사를 막았는데, 그래놓고 올해 1월 1일부터 조사 기간으로 책정을 해서 네. 내년 6월까지로 끝내겠다. 예, 그런 지금 방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가 계속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4월 달에 3월 29일 날 시행령이 공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5월 11일 날이었죠. 5월 11일 날 대통령이 공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원래 시작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조사 활동이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네. 이 수사가 들어갔을 때 저희는 시점을 봐야 된다고 봐요. 아니, 예산이 나온 날부터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나왔다기보다, 예산보다도 중요한 거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니, 아껴도 됩니다. 너무 추워. 더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독립적인 수사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갔을 때 저희는 조사 기관으로 봅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인 거고. 근데 조사 활동도 못하고 계속 지금 예산 가지고 다투고 그런 상황에서 1월 1일부터 하겠다는 것은 아마도 어긋나는 거죠.
진상규명을 하겠다는데 또 위헌이라고 그러잖아요. 위헌적인 발언이다. 또 여당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헌이 아니죠. 전 세계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7시간을 철저하게 정부 여당 해수부 그다음에 또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철저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방해를 하겠습니까? 7시간 조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조사를 하면 잘못이 드러날까봐 못하게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당하면 자료 내놓고 나 이거 했다 하면 될 걸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여당부터 해서 무조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헌이라고 그러면서 하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방송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지금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 그랬더니 그게 위헌이라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7시간이라는 게 결국 VIP 특별지시라는 게 처음으로 나타났던 10시 30분부터 그날 뭐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애들 발견하기가 어렵냐는 그 뻘소리를 했던 5시 반까지 그 7시간을 지금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저는 그 7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아침 7시 반부터 배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게 포착이 됐고 네. 8시 10분부터 아이들의 신고가 119와 112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10시 반까지 최소 2시간 내서 최대 3시간까지 3시간에 걸쳐서 배가 기울어 갈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죽어가던 그 3시간 동안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구조 작업을 했고 어떤 구조 지시를 내렸는가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그 10시 반부터 5시 반까지 7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아예 놓쳐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하면 알겠지만은 처음에 이 구조라는 것은 사람을 구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안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구조하지 말고 배를 무조건 건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구조 명령이 아닌 군안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아이들 구하지 않겠다는 의사였고 며칠이 지나서 이제 구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군안 명령을 내렸어요. 그만큼 이 정부가 사람이 생명에 대해서 무책임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4명이라는 희생자가 나오는 거고 단지 단 한 명도 못 구했던 거는 그만큼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것보다도 왜 그 골든타임 시간에 한마디만 해주시지 그냥 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냥 모두 여기 수당 방법 아이들 구해라 먼저 구조를 해라 이렇게 막 한마디만 하고 들어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7시간 조사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그 어떤 말도 없이 5시가 넘어서 처음으로 인터뷰하는 텔레비에 나와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은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다 입었다는데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라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생명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참 이게 부모님을 모시고 얘기하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그 건강 상태는 지금 어떠십니까? 작년에 단식이 너무 길었는데 회복은 좀 되신 겁니까? 회복은 많이 됐는데 이제 잇몸이 안 좋아요. 잇몸하고 그다음에 이게 단식하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똑같더라고. 증세가 똑같아요. 피로가 안 풀려요.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계속 잠에서 빠져요. 이제 기가 다 빠져나가서 그런가 봐요.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지금 광화문이. 네, 광화문이 되게 추운데 이게 사실 단식을 이렇게 하고 나면 저는 이렇게 긴 단식은 못 해봤지만 단식을 짧게라도 하고 나면 이 추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더 길게 모시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부탁 한 말씀 마지막으로. 뭐 이 정권 안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 막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진짜 피부로 느끼는 말입니다. 아마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마 10년 안에 아무것도 안 밝혀지고 영원히 묻힐 수가 있는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빨리 하루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 시민들이 함께 잊지 않고 끝까지 저희 손 놓지 않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돈 받았으니까 끝나지 않았냐.
벌써 내년에 배가 인양됐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에 현혹 절대 되지 마십시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책임자가 처벌되는 순간이 끝난 겁니다. 그때까지 영원히 잊지 마시고요.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버님 힘내시고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거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뭐 유가족분들한테 힘든 일 있으시면,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고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망치부님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서 쉬세요. 예, 이거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아니요,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아이고. 네, 여러분 지금 네, 유민 아빠 김용호 선생님 모시고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이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예산 집행을 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시행령을 발표한 다음에도 특조위 예산을 제로라고 해서 어떤 조사활동도 못하게 했고, 조사활동 자체를 방해하고, 며칠 전에 어디까지 조사할 것인가를 결정한 건데,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시작된 거라고 지금 우기면서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에 이 특조위의 조사 활동 기간을 만료하겠다. 지금 이러면서 지금 협박 중이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처음 하는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세월호를 인양한 뒤에 예산이 제로래요. 조사 예산이.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저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아니, 저는 솔직히 배가 인양된 다음에 1년 6개월을 조사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배를 인양한 다음에 그때부터 1년 반 조사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직 배를 인양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내년 6월에 활동 시한을 끝나겠다. 이게 무슨 이 닭모가지 비트는 소린지, 이게 미친다고 우는 소리를 이렇게 짓거려도 되는 겁니까? 거기다가 지금 세월호를 인양한 다음에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그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심판원에서 왜 이 배가 침몰했는지, 왜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갔는지, 국민 304명이 왜 죽었는지 그때부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조사 예산이 제로일 수가 있습니까? 이 미친 것들이 진짜, 우리 국민이 정말 등신으로 보이나 봅니다. 예? 국민 304명이 3시간에 걸쳐서 죽어갈 때 국정원에서 관리하던 이 배를 국정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8시 10분부터 아이들의 신고가 있었는데 2시간 20분 동안 무슨 조치를 내렸는지, 배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배가 가라앉았는지 진상조사를 좀 해보겠다는데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방해를 하고, 정말 여러분 진짜 알고 계셨어요? 세월호를 인양한 뒤에 조사 예산이 0원이었다. 알고 계셨어요? 그 관련 기사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배를 인양한 다음에 그때부터 조사를 진짜 시작하는 거지. 다 몰랐죠? 이거 뭐 몰랐지 우리가? 뒤졌어. 이것들 가만두면 안 돼 진짜. 아니 배를 건진 다음부터 그때부터가 진짜 조사지. 어디서 배를 건진 다음에 조사 예산에 빵원일 수가 있어? 이것 좀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12월 5일 민중총궐기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대한민국의 집회는 신고제이다. 절대 경찰로부터 허가받는 사항이 아니다. 불허하겠다는 말 자체가 위법이고 위헌이다. 그 얘기 하나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세월호를 지금 인양하지도 않았는데 인양한 뒤에 조사 예산이 제로다. 세월호를 인양한 다음에 조사 안 하고 그냥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 두 가지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 기사들 쭉 기사들 모아가지고 그동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집행을 초기 6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줬잖아요. 그죠? 특별조사위원회 만들기로 했는데 그 전문가 집단을 모아놓고 예산을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집행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5월 달에 무슨 시행령인지 뭔지를 발표했는데 그 시행령 내용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그런데 그 시행령 내용 자체를 조사 기간에 예산도 주지 않고 조사를 방해한 주제에 15년 1월 1일 날 특조위회가 활동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내년 6월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활동을 끝내겠다. 이런 이 개 잡지거리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국민들이여 분노하라. 국민들이여 분노하라. 이 나라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국민으로부터 투표를 받은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인데 어디서 반대하느냐. 노무현은 선거로 당선되지 않았니? 노무현은 탄핵하더니 박근혜는 왜 탄핵 안 하냐? 선거로 당선됐으면 건드리지 말라니. 니들은 노무현 탄핵해가지고 그 쌩 난리를 피운 새끼들이 어디서 지금 뭐 선거로 뽑힌 대통령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 무엇보다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야. 경제민주화하겠다. 비정규직 없애겠다. 대학교 등록금 반값해주겠다. 무상보육 시켜주겠다.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하겠다. 그 모든 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당선됐으면 그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지. 어디서 개소리야. 투표로 뽑았으면 건드리지 말라? 너희들은 탄핵됐어. 투표로 뽑힌 노무현 대통령 니들 맘대로 탄핵했잖아. 말 한마디 때문에. 어디서 투표로 뽑힌 대통령 건드리지 말라는 지금 조문서라서 내가 조문하는 분들 때문에 자 여러분 돌아오는 12월 5일 전농에서 준비하는 민중총궐기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번에 11월 민중총궐기를 민주노총에서 준비했는데요. 민주노총에서 준비한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가 뭐 폭력 집단에 의한 뭐 집회였다. 그래서 이번엔 농민회에서 전국 농민회에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농민회에서 하는 건데도 무조건 불허랍니다. 연병 여러분 대한민국의 집회는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신고제입니다. 신고제란 말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경찰이 함부로 불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12월 5일 민중총궐기를 불허하겠다는 경찰은 헌법을 위배하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고 있는 한마디로 위법 집단의 불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12월 5일 민중총궐기에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 노동계약 반대한다. 세월호 진상규명하라. 백남기 씨의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12월 5일 온 국민이 이 서울시청 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이 시청광장부터 광화문까지 우리 국민들의 뜻을 모두 밝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신고제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불허다라고 이야기한 거 그게 곧 불법이고 위헌입니다.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신 기자분들에게도 그리고 이 해외에 계신 유학생이나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도 널리 알려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 민주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거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또 내일이죠. 내일 또 해외로 나간답니다. 해외로 그 나이가 환갑이 넘은 나이에 그렇게 해외로 돌아다니면 그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40대도 한번 해외여행 갔다 오면 몇 달을 앓는데 60대가 그 번질 지금 올해 해외여행 몇 번이나 간 거야 장기적으로. 그리고 갈 때마다 그 남의 나라에 민폐 끼치고 돌아다니면서 뭘 그렇게 해외여행. 지금 프랑스 지금 테러 때문에 흉흉한데 거길 왜 가?
그 저기 해외여행 갔다 왔고 감기 몸살 걸린 주제에 그래서 저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에도 그 국가장이라는 건 상주가 대통령이에요. 상주가 대통령이 국가장을 치르는데 해외여행 다니다 감기 몸살 걸렸다고 안 나왔어. 그래놓고 또 해외여행 간대. 해외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대. 이런 호로 뒤엔 얘기 안 했어. 내가 호로 뒤쪽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좌우지간 이 국가장을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을 상주가 돼가지고 그 지키지 않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또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몸이 아픈 걸 또 해외여행 가려고 몸을 아낀다.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뭐 이 국민들을 저기 뭐 복면을 쓰면 복면을 쓰고 시위에 나오는 것을 금지하겠다. 복면 금지법. 이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내렸습니다. 위헌 판결 내린 사안이고요. 복면을 금지한다라는 것은 소위 그 내부 고발자에게 익명으로 내부 고발한 사람한테 익명성을 버리고 너의 정체를 드러나라 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복면을 하면 무조건 폭력을 행사하는 거다? 맞습니까? 복면을 하면 무조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 조계사 가봐. 지금. 그 사법경찰들 지금 복면하고 있어. 그 폭력 집단이네. 그부터 잡아넣어. 조계사에서 복면하고 지금 그 저기 민주노총 위원장 잡으러 다니는 그 인간부터 그것 때부터 잡아넣으라고. 복면하면 폭력이라며. 폭력하려는 의도라며. 그것 때부터 잡아넣어. 어디서 지금 자, 그 저기 사법경찰들이 지금 얼굴을 복면으로 가린 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목도리를 깜빡 잊고 못 갖고 왔어요. 12월 5일에 우리 김하영 룩 그거 기억하시죠? 국정원요 얼굴 목도리를 돌돌 말고 나왔던 그 꼬라지. 그 얼굴을 드러내기 겁내시는 분들 12월 5일에 목도리를 얼굴 돌돌 말고 일단 모자를 쓰고 그리고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김하영이가 한 짓을 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처벌한다면 김하영도 잡아넣어라. 국정원 직원 그 지집에도 잡아넣어라. 그러면서 우리 그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든가 혹은 이 박근혜 가면 이번에는 이제 박근혜 가면을 쓰고 모이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사실 나는 그걸 쓰고 싶지 않아. 나는 박근혜 가면은 진짜 죽었다 깨나도 쓰고 싶지 않아. 차라리 목도리를 하겠어. 그래도 박근혜 가면을 집단적으로 쓰고 나오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이 그날 12월 5일에 그 현장에 같이 나오겠다.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사람의 벽을 만들어서 시위대를 보호하겠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5일 국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면 이 땅의 주권을 뺏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어느 편의점 주인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어. 내가 몸단장 깨끗이 하고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근무 시간에 성실한 근무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에 취직한 다음 달부터 시간을 어겨 머리에 떡진 채로 추리닝 재질 입고 슬랩박 끌고 나와가지고 손님들한테 여자 손님들을 성희롱하고 남자 손님들하고 쌈박질하고 그리고 편의점에 있는 물건 지 맘대로 꺼내먹고 금고에서 돈 꺼내갖고 옆에 막 도박하러 다니고 그런 알바생이 있어요. 그 알바생한테 주인이 너 왜 그렇게 약속을 어겨?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알바생이 편의점 주인의 목을 딱 잡고 가만히 있어! 시끄러! 이렇게 얘기해. 그때 이 편의점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옆에 편의점으로 간다. 그리고 옆에 편의점으로 가야 됩니까? 당장 그놈의 싸가지 없는 알바를 자르고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죠. 이게 주권입니다. 주인은 자기 것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 경찰은 도둑이 들어와서 절도범 있다 신고를 해도 못 잡는다라고 얘기하고 퍽치기를 당해도 뭐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고 그러면서 오로지 모든 경찰이 열심히 시위대만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2,000명의 경찰이 100여 명의 시위대를 잡겠다고 지금 투입돼 있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2012년 총선에서 저 파란 잠바를 빨간색으로 바꿔 입고 국민의 말을 듣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경제민주화하겠습니다. 복지 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라는 개 거짓말할 때 거기 꼼빡 속아 넘어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2월 5일에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줍시다. 분노한 국민의힘을 보여주는 12월 5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곳 그 광화문 지금 보니까 분향소에서 너무 떠들어가지고 분향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뒤쪽으로.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이곳 광화문 세월호 광장입니다. 지금 세월호 광장에서 조금 아까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유민 아빠의 이야기는 뭐냐? 단식을 끝내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돌아와 보니까 세월호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거의 없더라. 그래서 이 세월호를 찾았던 그 많은 발길들이 어디로 갔는가. 그러면서 다시 세월호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월호 광장에 돌아와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1년 내내 이곳 세월호 광장에서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주말에 우리가 나왔을 때 주말에 나왔을 때 꼭 이 세월호 광장에 들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주 이 세월호 광장에 자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주 토요일은 못 나오겠지만 가능하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이곳 세월호 광장에 와서 그 세월호 유족분들의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월호 사건들에 대해서 주요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월호 광장에서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은 뭐다? 지금 세월호를 인양한 뒤에 조사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되었다. 이거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에요. 세월호를 인양한 뒤에 조사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국민들에게 분노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유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곳은 광화문 광장이고요. 광화문에 나오시면 여기 이제 그 뒤쪽에 이순신 동상하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앞쪽으로 보면 이렇게 세월호 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분향소가 있고요. 그 옆에는 이 세월호 기념관이 세월호 전시관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맞은편으로는 이 광화문 천막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광장 상황실도 있고요. 4.16 연대 사무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노란 리본 공작소도 있어서 아마 저기에서 노란 리본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망치 부인 추우냐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또 감옥에서 배웠잖아. 요즘엔 감옥에서 이렇게 핫팩을 팔아요. 핫팩을 파는데 감옥이 존나 추워요. 굉장히 추운데 이 핫팩을 목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목 뒤에 넣고 이렇게 있으면요 굉장히 뜨끈뜨끈해요. 훨씬 따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계시는 것보다 모자를 쓰고 이렇게 목 뒤에다 넣으시면 후끈후끈하다는 거. 오늘의 생활의 꿀팁.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또 이제 겨울이라서 여러분들 뭐 뜨거운 물이라든가 뜨거운 차를 자주 마시는데 그러다 또 막 데이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뜨거운 물에 데였을 때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빨리 찬물에 헹군 다음에 치약을 그 뜨거운 물에 닿은 곳에 전부 다 도포해 주세요. 그래서 치약이 완전히 꼬들꼬들 마를 때까지 한 3-40분 기다리셨다가 치약을 씻어내시면 그 치약이 손에 있는 그 화기를 확 뽑아내기 때문에 물집이 잡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뜨거운 물에 데워도요. 그렇게 하면 그 수포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생활의 꿀팁. 그래서 이 핫팩 활용법과 뜨거운 물에 데웠을 때 생활 정보까지 전해드리면서 지금 저는 이곳 광화문 광장 세월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딸내미 저녁을 챙겨주러 가야 돼서 오늘 아침을 챙겨주면서 살짝 탔기 때문에 제가 저녁은 사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아침은 어떻게 사 먹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
밥을 하긴 했는데 토스트가 타가지고 지금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는 제가 늦지 않고 태우지 않는 밥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 잠시 후에 이 6시에는 이곳 광화문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월호 광장에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주시려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예. 이 지나가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이렇게 또 음료수, 커피, 고급 커피, 비싼 커피를 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칼로 없애면 되잖아. 네. 뭔가 이렇게 맛이 고구마 라던가? 고구마 맛도 나고, 예. 토스트가 왜 불쌍해. 예. 자, 그래서, 진짜 맛있다. 이게 뭐지? 이게 뭔가요? 고구마 라떼. 그러니까 이거 커피는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고구마하고 우유하고. 네.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게 절대 먹방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거 식으면 이거 다 환경 오염이에요. 네. 그러니까 식기 전에 빨리 먹고. 내가 먹긴 뭘 또 먹었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 세월호 분향소 앞에 나와 있는 망치부입니다. 세월호 분향소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다녀가고 계시고요. 시민분들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이제 분향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배가 서서히 뒤집어지는데 구조정은 단 한 정이 출동해서 선장과 승무원반 옴박 구조해서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구조되지 못한 304명의 국민이 고스란히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3시간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헬기를 동원하든 주변에서 소방 헬기나 군대 헬기나 뭘 동원하든 무엇보다 지나가는 대형 선박이 구조활동을 도와주겠다고, 구조를 돕겠다고 그렇게 무선을 보냈으나 필요 없다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사건 당일 국정원에서 관리하던 세월호가 3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뒤집어져서 완전 침몰할 때까지 해군 함정은 왜 단 한 척밖에 오지 않았는지, 해경 함정이 그 주변에 해군 부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무도 구조하러 오지 않았는지, 지나가는 어선들은 모두 배 뒤편으로 가서 그나마 160명의 승객을 구조하고 있었는데 왜 대한민국 해경의 구조정은 앞부분으로 가서 선장과 승무원만 딱 구해서 자리를 떴는지, 그리고 그 선장을 구조한 해경은 왜 그 선장을 그 해경의 집으로 따로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잤는지, 그리고 그 선장을 데려간 해경네 집 아파트 현관은 왜 CCTV가 2시간 동안 삭제되어 있는 건지, 또 이 세월호 승무원들이 왜 승객들을 두고 탈출했느냐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지시를 받고 탈출했다라고 분명히 발언했는데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또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찍은 동영상을 통해 들려오던 선명한 목소리,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창밖에 바닷물이 보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 방송 나오던 장면,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전 세계의 모든 선박 전문가들이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빨리 그 구명조끼를 들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 바깥으로 탈출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어라. 특히 단원고 학생들,
특히 단원고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란 얘기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했는지, 그래서 2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아무것도 진상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제 그만 잊으랍니다. 세월호 얘기 지겹답니다. 대구에 가면 태환이 엄마가 있습니다. 6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웬 미친놈이 황산을 부어서 그 아이가 40일 동안 비명을 지르다가 죽어간 사건이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당시에 범인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분명히 범인으로 인식될 만한 한 사람을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찰청에서는 그를 수사하지도 체포하지도 구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태환이의 황산 테러범이 누군지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한 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15년 동안 그 아이의 비명을 기억해야 했던 태환이 엄마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 그토록 처절하게 절규하던 것, 우리는 생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태환이 엄마에게 가서 지겹다, 이제 좀 그만해라, 15년 지났으면 잊을 때도 된 거 아니냐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둥이에다가 황산을 부을 겁니다. 15년 동안 아이의 죽음을 괴로워했던 그 태환이 엄마한테 이제 그만 잊으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 엄마가 그걸 용서할 수 있는지. 세월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이제 고작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그만 잊으라니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인데 뭘 그렇게 진실을 밝히라고 얘기를 하느냐. 얘네들은 지네 교통사고가 나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려다. 아까 채팅창에 누가 그렇게 쓰고 강퇴당하대. 내가 옆에 있었으면 너 진짜 손가락 분질러서 이 새끼야. 네가 만약에 네 여자친구랑 둘이 저기 자동차 타고 가다가 앞에 있는 트럭을 전속력으로 들이받고 죽었어. 근데 네 차를 딱 뜯어보니까 브레이크 벨트가 끊어져 있어. 그러면 이게 교통사고냐 살인사건이냐? 이거 살인사건이야. 그때 우리가 덮어줄게. 절대 진상규명 요구하지 않고 이건 단순 교통사고라고 얘기해줄 테니까 내 눈에 띄지 마라. 네 차 브레이크 끊으러 갈 수 있다. 세월호 사고를 단순히 교통사고이고 선장과 승무원의 잘못인데 왜 정부에게 책임을 묻느냐라고 주장하는 미친벗들이 아직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정부의 잘못입니다. 왜냐고요? 원래 우리나라의 민간 여객선이 20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이명박 대통령이 30년 된 민간인 여객선도 운행할 수 있다라고 조건 없이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그 썩은 배 세월호가 일본에서 수입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배를 가져다가 이제 운행을 할 때 그래도 이명박은 양심이 있어서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8월에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선장은 배를 출항시키기 전에 모든 그 화물이 제대로 고정 결박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타기를 비롯해서 선박의 모든 장비가 정상인지 점검을 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만 출항할 수 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배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선장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그 규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없애지 않았다면 이준석 선장은 당일 세월호를 출항시키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결박되지 않은 배, 그리고 조타기가 고장난 배, 출항을 거부할 수 있었던 이준석 선장의 권리를 뺏은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8월 그 권한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준석 선장은 고장난 배에 고박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화물을 싣고 그 위험한 몽골 해역까지 운항을 해갔던 것입니다. 또 잘못 고쳐진 배,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선박이 운행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선급으로부터 운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한국선급은 불법으로 개조된 세월호를 운항 허가해준 집단입니다. 그들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누가 처벌받았습니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라디오 뉴스를 듣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그 해운조합이라는 그 선주조합들이, 그러니까 선주들, 소위 지금 이번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이유도 뭐냐 하면 해운조합이라는 이 선주들의 연합이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안전하지 않은 세월호에 매달 안전점검 받았다. 이런 구라로 이렇게 안전점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전혀 안전하지 않은 배가 운행했고 수백 명의 국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랬던 한국 그 해운조합이 지금 당당히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이미지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화물을 운송하고 있고 국가 중요한 일일 땐 뭐 전략적으로 운송을 담당하고 연병, 이럴 때 우리가 지랄 연병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랄 연병이 창궐했단 말을 합니다. 그 해운조합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김영호 씨,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는 사건 당일 4월 16일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군안 지시만 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인명을 구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3일 동안 구조 지시가 아니라 군안 지시만 있었다. 한마디로 배를 인양하라는 지시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뉴스 자막에 500명의 잠수사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걸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이게 법이 있어요. 순환구호법이라는 법률이 있었던 거야. 그 법률이 바로 해운조합에서 해운조합의 선주들이 그 국회의원들을 해외여행 시켜주고 뇌물 주고, 그래서 그 순환구호법이라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해난사고가 났을 때 인명을 구조하기보다 배를 인양하는 거에다 우선을 두고 그 배 인양을 통해서 어느 특정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법을 국회의원들에게 뇌물 주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 조사 대상이겠지요. 조사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여객선의 운행 연수를 30년으로 연장한 이명박,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앤 박근혜,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배에 안전점검을 해준 것처럼 가짜 회사를 운행했던 해운조합, 그리고 순환구호법을 만들었던 국회의원들, 그리고 가짜로 잘못 고쳐진 그 세월호를 운항 허가해준 한국 선급까지, 우리는 이 세월호 오적을 끝까지 조사해서 최후의 1인까지 책임자를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못 받고 돈도 안 주고 활동도 방해해놓고 15년 1월 1일부터 활동했으니 1년 6개월로 끝이다. 이런 개잡소리를 하고 있답니다. 국민 여러분, 분노합시다. 분노하고 알려주세요. 세월호 인양한 뒤 그때부터 1년 반 조사기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를 잊고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이 묻혀버린다라면 우리가 그 다음 희생자가 될 겁니다. 세월호의 그 300명의 국민을 잃고 난 대한민국은 지금 민간인 여객선들이 안전할까요? 여전히 그 구조 물품들은, 구조 물품? 예. 구명조끼와 구명보트들은 여전히 가동이 안 되는 상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배를 타봤어요. 얼마 전에. 그 배를 탔을 때 어디로 탈출해라 안 가르쳐 줍니다. 여전히 배를 타는 그 국민들에게, 승객들에게 안전 지시, 구호 지시 이런 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안전 점검 또한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위험한 배에 우리 국민들이 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교육부는 여전히 선박을 통한 수학여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단원고 학생들이 원래 100명 미만으로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250명이 갔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졌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놈들 진짜 이게 그 뿌리를 뽑아야 돼요. 뿌리를. 무엇보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엊그저께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망치부인의 초등학생 딸, 지금으로 그 2011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이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어요. 저의 초등학교 다니던 딸과 그다음 저에게 모진 성폭력 댓글을 달면서 저와 제 남편, 제 딸을 괴롭혔던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가 드디어 기소됐습니다.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를 그동안 2년 반 동안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의 존재가 밝혀진 게 13년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검찰은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회에 와서 좌익 교수를 징계했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게 며칠 전 위증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망치 보이는 국가를 대상으로 국정원 직원의 범죄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취하지 못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그 민사소송에서 망치 부인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좌익 교수를 기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란 증거가 없다는 개잡소리를 하면서 이 사법부에서 그 망치 부인 패소 판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가 기소됐다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심 법정에서는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라는 증거가 없다는 개소리는 못하겠죠? 아니, 당모가지 비튼 소리는 못하겠죠? 예, 2심 법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측하기로는 저들은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가 개인적인 일탈 범죄를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일탈 범죄인데 왜 2년 반 동안 기소하지 않았는가? 개인 일탈 범죄인데 왜 국정원장은 2년 반 동안 국회에 와서 위증했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법부는 왜 1심에서 이미 언론에서 다 밝혀진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란 증거가 없다는 개소리를 했는가?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동으로 저지른 국가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망치 부인은 국정원 직원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의 개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그런 국정원 직원을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국가, 대한민국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2심에서 또 질 수도 있죠. 그래서 또 수천만 원의 소송들을 물어내야 될 수도 있죠. 집을 팔아서라도 끝까지 한번 가볼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남길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민간인 아이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임졌는지, 어떻게 끝까지 지들이 책임지지 않았는지를 증거로, 역사적 증거로 남길 겁니다. 그리고 제 딸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교를 갈 때 보게 되는 이 수능 시험에 필수 과목인 국사책, 그 국사책을, 역사책을 지금 정부에서 복면 작가들에게, 복면을 쓴 작가들에게 국정교과서 집필을 맡기고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작자 미상의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는 이 웃지 못할 사태, 이건 막아야 됩니다. 이 국정교과서를요, 저들이 저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 이번 수능에도 지금 소송 걸리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이 수능 문제를 저런 사람들이 가르친 역사 교과서대로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수능 문제 출제위원들은 역사 전문가들이 내야 되는데 그 출제위원들이 비정상적인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교과서하고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부모님들께 널리 알려주세요. 엄마 아빠 국정교과서 때문에 우리 대학 못 갈지도 몰라요 라고 꼭 알려주세요. 예. 그 얘기 아시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못 쳐내려오는 게 중학교 2학년들 무서워서라고. 예?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무서워서랬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국사교과서를 배워야 되는데 그걸 지금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는 거 아니야. 중위 여러분, 화이팅! 내가 이 들고 있기가 부담스러워서 먹은 거지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니 물론 맛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내가 들고 있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고맙습니다. 이 목 뒤에 뜨끈한 핫팩, 목 뒤에 뜨끈한 핫팩과 그 다음에 이 바나나 라떼 보니까 10,000칼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0칼로리의 바나나 라떼도 먹었고, 등에 목 뒤에 있는 이
핫팩도 뜨끈뜨끈하고, 예.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배가 든다니까, 다시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망치 부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첫 번째, 12월 5일 민중 총궐기대회는 불허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 즉 헌법에 국민의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있다.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다. 이건 헌법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법에는 5단계가 있다. 제일 낮은 단계, 규칙. 뭐 서울시장이 집회할 때 허가받아라. 이런 거 개소리입니다. 규칙. 이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신고제다. 요 지방의회가 만드는 게 조례. 그 다음에 법률.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거예요. 요게 3단계입니다. 규칙이나 조례보다 높은 법이에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3단계가 명령. 요 명령이 뭐야? 총리령, 부령, 대통령 시행령 따위. 요런 것들은 3단계예요. 뭐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한테는 큰 소리 칠 수 있어도 법률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명령이나 법률이, 이 법률은 누구냐? 국회가 만드는 게 법률이죠. 근데 명령이나 이 시행령 따위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뭘 위반할 수 없어. 헌법을 위반할 수 없어. 왜? 헌법은 누가 만드는 법이야? 국민이 만드는 법이야. 그 헌법은 무슨 법이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야. 기본권이 뭔지 알려주는 법. 자유권, 그 다음에 평등권, 행복추구권, 기타 등등 뭐 근로권, 이런 국민의 권리를 알려주는 게 헌법이에요. 그 중에 있는 자유권에 신체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유권은, 헌법은 함부로 공권력이 침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가장 높은 상위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어느 나라나 그 나라가 민주국가라면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됩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건 그래서 신고제, 우리가 여기서 집회할 거야 라고 선언하면 끝이에요. 그 집회에 대해서 허가해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무슨 북한에서나 하는 짓이에요. 집회, 시위에 대해서 허가해주세요 그런 얘기는 북한에서나 하는 얘기야. 남한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서 집회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대신 우리는 여기서 할 거야 그랬으면 여기서만 하는 거야. 그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에요. 우리가 14일날 우리는 여기서 청와대 앞에 주민센터까지만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 광화문 여기를 통과해서 가겠다는데 여기를 모두 못 지나가게 한 거 아니야. 민주국가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시청광역에서 출발해서 광화문 광장을 지나 청와대 주민센터 앞까지 갈 거야 라고 했으면 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경찰 차벽은 여기다 쳐야 되는 거야. 그런데 경찰이 그 주민센터 앞에 쳐야 되는 차벽을 광화문 앞에다 쳤어. 그러면 이거는 민주주의 헌법을 위배한 경찰의 불법 차벽이었던 거야. 여러분 그 지난 14일 집회에 대해서 폭력 집회라는 둥 그런 개소리 하는 건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차벽이 쳐지기 전에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불법 차벽이 쳐지기 전 시위대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이 경찰이 차벽을 침으로 인해서 일부 시위대를 자극했고 그래서 물리적 폭력이 발생했던 겁니다. 따라서 14일 집회가 폭력 집회라고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경찰이 차벽을 치기 전에 폭력이 여기서 발생했다면 차벽을 칠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올 때까지 평화적으로 왔는데 여기서 차벽을 치고 가겠다는 데를 못 가겠다. 그럼 이건 경찰이 불법을 먼저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폭력 사건으로 경찰서 가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그러니까 증인으로 간 거야. 내가 뭐 직접 폭력을 행사한 건 아니야. 내가 폭력 사건 때문에 파출소를 가보면 뭘 조사하느냐? 누가 선빵 날렸냐? 이걸 조사합니다. 왜? 이 쌍방 간의 폭력이 발생해도 먼저 선빵을 때린 놈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일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도 문제가 있지만 먼저 시위대를 자극하기 위해서 차벽을 친 경찰이 먼저 선빵을 날린, 한마디로 먼저 폭력을 휘두른 것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일 집회가 폭력 집회라는 주장은 당모가지 비트는 소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일 우리는 이 시위대, 여러분 제가 그날 1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언제 폭력을 썼어요? 안 썼어요. 그죠?
차벽이 쳐지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여러분 보셨죠? 어떤 시위대가 우리가 원래 이게 3개 차선만 지나가는데 이쪽 차선으로 가길래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잔소리하면서 갔잖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질서를 지켰어. 그런데 경찰이 갑자기 앞길을 막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거야.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반 시민의 통행을 반대하는 거는 그 불법이라고 나와 있어. 경찰이 차벽을 쳐서 일반 차량과 시민의 통행을 방해한 거니까 쥐들이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나라 불법을 행했다고 이거 누가 덮어씌우기 누가 하는 짓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짓이죠. 하마터면 다 털라고 그랬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소리 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남한테 덮어씌우기. 그게 박근혜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네가 불법을 행해놓고 시위대한테 덮어씌우기. 이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종합편성 채널, 뭐 채널A, TV조선 등등에서 하루 종일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영상이 나와. 그래서 물대포를 쐈대.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채널A, TV조선에서 촬영한 영상,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막질 않아. 내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위대 영상이라고 유튜브에 지금 떠있는데 경찰이 없어. 아니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나 시위대가 그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면 경찰이 체포를 해야 돼요. 도대체 그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할 때, 한마디로 그 채널A, TV조선에서 나오는 막 폭력 시위를 행사하고 있는 그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할 때 경찰들은 모두 어디가 있었을까요? 폭력을 행사할 때 왜 잡지 않고 나중에 그냥 줄 좀 땡긴 사람들한테 물대포를 쏘고 그랬을까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영상과 물대포를 맞는 사람들의 영상이 달라. 왜지? 매우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집회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소수 몇 명의 폭력이 다수의 평화 시위대를 폭력 시위대라고 매도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폭력 시위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폭력 시위를 행사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을 체포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저는 그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폭력 시위에 동의하지 않지만 왜 그들이 폭력을 썼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릴까봐 열심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해고 통지서 받는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러나실 겁니까? 아니면 한바탕 불이라도 지르겠다고 난동을 부리셔야 정상입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직장 다닌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해고한다면 그땐 난동을 피우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또 정말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에게 월급을 반토막으로 자르겠다. 그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거 등신입니다. 그럴 때는 맞서 싸우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왜 14일날 분노했고 왜 폭력을 썼습니까? 저는 그들의 폭력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이해는 합니다. 하루아침에 다니던 직장에서 쉽게 잘릴 수 있다. 하루아침에 받던 월급을 잘릴 수 있다. 그 노동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경찰한테 맞아주거나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맞아주거나 2판 4판이다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집에 가서 자식들 굶기고 이 부모들한테 마누라한테 맞아 죽느니 여기서 한번 덤벼보겠다. 저는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합니다.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년 전에 200ml 우유가 200원이었어요. 지금 200ml 우유가 1,000원 합니다. 우유값이 5배로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 쌀값도 5배로 농민들의 수익이 늘어야 정상 아닙니까? 쌀 수매값은 절반이 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산물은 풍년이 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풍년이 되면 울상을 지어요. 그런데 지금 우유가 안 팔려서 우유가 너무 많이 생산돼서 우유가 지금 남아돈대요. 그래서 그 우유로 그 낙농업계에도 그러니까 그 원유를 제공하는 축산업자들한테도 우유를 주고 우유공장 직원들한테도 우유로 월급을 준답니다. 우유가 남아돌아서 그런데요. 아니 농산물은 남아돌면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우유도 남아돌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왜 안 내려가요? 이겁니다. 공산품의 가격은 절대 낮추지 않고 농산물의 가격만 낮아지는 잘못된 정책. 제가 유럽을 가보기도 하고 유럽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접해보면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얘기예요.
텔레비전에서 본 내용인데 그 유럽의 농민이나 이 축산 농민들 있잖아요. 매달 공무원이 나와서 뭐 검사도 해주고 지도도 해줘요. 뭐 이런 강의도 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월급도 준답니다. 유럽의 농민들한테는 생활 유지비를 준대요. 기가 막히죠. 예. 이 정부 관료들이 나와서 그 축산업을 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지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업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농민들에게는 뭐 혜택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농민들이 받고 있는 혜택은 유일하게 면세유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면세유 혜택이라는 게 뭐냐면 하루에 1리터? 그러니까 뭐 한 달에 30리터의 면세유를 살 수 있는 그 면세유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그 1,300원짜리 경유를 1,300원 정도의 경유를 사는데 그걸 800원 주고 사게 하는 거야. 아니야, 1,200원짜리 경유를 800원에 사게 하는 거. 그래서 한 달에 농민들에게 준 혜택이 모두 얼마냐? 1리터당 400원. 그러면 열흘이면 4,000원. 30일이면 12,000원. 우리 농민들이 너무 착한 게 문제야. 그걸 농민 혜택이라고 받고 이제까지 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여러분 왜 노무현 대통령 때도 농민들이 올라와서 막 죽창으로 막 찌르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농민도 죽고 경찰도 다치고 난리가 났었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랬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농민들에 대한 정책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많은 민주적인 정책들을 내세웠고 복지 혜택을 주려고 애썼지만 그 당시에 노동정책, 농민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 상경투쟁을 하고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요구했으나 그 농민들이 집회하다 죽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경찰청 책임자를 자르고 그랬었던 기억이 우리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좌우지간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이 농민, 어민, 축산업자들이 기초산업을 지킬 수 있도록 전혀 보호해주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지난 14일에 상경을 했고 그리고 이 경찰버스 앞에서 경찰차 치워라. 우리는 가고자 하는 대로 가겠다. 너희들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지도 않고 생계유지도 안 해주면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도 맞느냐? 라고 외쳤던 농민 백남기 씨를 그들은 불법적으로 직사를 해서 현재 심각한 뇌손상을 입혀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네덜란드에서 백남기 씨의 이 딸과 그 다음에 그 시부모들이 그러니까 딸과 남편 그 시부모가 네덜란드에서 날아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날아온 그 백남기 씨의 사돈 부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진 백남기 씨 사건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총을 들지 않은 농민에게 경찰이 물대포를 직사하느냐? 우리는 처음 알았습니다. 하도 물대포를 직사로 맞아서 그게 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연병 원래 직사로 그렇게 가슴 위로 쏘면 안 된다는 불법인 걸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너무 등신같이 살았어요. 너무 착하게 살았어요. 노동자를 쉽게 자르고 월급을 자르고 농민들한테 흉년 들었다고 저기 똥값으로 쳐주고 그 다음에 물대포를 막 쏴도 그냥 참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울어가는 배에서 애들처럼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가만히 있다 죽은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더 이상 국민들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게 옳은 것처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작년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네 라고 대답하던 아이들의 영상을 보며 수없이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아이들과 다를까요? 재벌들의 폭력, 재벌들의 착취에 노동자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노동자들이 싫다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네 그리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저는 폭력 시위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폭력을 썼는지,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집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폭력 시위에 동의하지 않지만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진실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곳 세월호 광장에서 휘날리고 있는 노란 리본들, 그리고 지금 저 분향소에 있는 304명의 국민의 죽음, 3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기울어가는 배에서 죽어갔던 그 국민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진상규명을 외칠 생각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은 간첩단 사건이 텔레비전에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간첩들이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는 거 아닐까,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 아닐까 어린 마음에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70년대 80년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른이 돼서 그 간첩단 사건이 몽땅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8명을 사형시켰던 인혁당 사건도 그게 거짓말이었고, 울릉도 간첩단 사건, 계야도 간첩단 사건, 동백림 간첩단 사건, 기타 등등 간첩 사건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어른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국정원에서 한 탈북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중국의 공안 문서를 조작하다가 딱 걸린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간첩의 증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정부가 누구더러 간첩이라 해도 안 믿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석기라고 기억하십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변장하고 도피 중이라는 조선일보와 채널A의 보도를 보고 저는 노발대발 그석기 잡아들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변장하고 도피한 게 아니라 그때 국회에서 회의 중이었다는, 그런데 채널A와 TV조선은 전혀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그 이석기가 전쟁을 도모한 녹취록이라고 언론에 공개됐던 녹취록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법정에 제출된 녹취록과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이 정반대였다는, 아직도 대한민국은 증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범죄자들은 정말 범죄자일까요? 대한민국의 진실이 바로 서 있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우리 국민들이 거짓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걔네 맨날 거짓말하는데 뭐 이렇게 봐주니까 이제 여러분을 대상으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나치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라는 그 독일인의 시가 있습니다. 그들이 공산당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회민주노동당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그 당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태인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누구도 나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다. 그게 나치가 나를 잡으러 왔을 때라는 그 시라고 제가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이란 얘기는요, 강자 편 드는 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이란 얘기는 가해자의 공범인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자 편, 피해자 편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약자 편, 피해자 편을 들어줄 때, 내가 나보다 강한 놈한테 피해를 당할 때 사람들이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생존해왔던 비법입니다. 약자 편, 피해자 편,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함께 도와주는 것, 그게 인류가 공존할 수 있었던, 이제까지 인류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세월호 유족들 잊지 마시고, 세월호 희생자들 잊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약자이고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고 돕지 않을 때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을 겁니다. 세월호는 우리가 잊을 수 있는, 잊고 싶다고 해서 잊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월호의 진상을 밝히는 노력을 우리가 포기한 순간 다음 희생자는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에도 제가 이곳 그 세월호 광장에 다시 나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추천해 주시고 투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면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게 섭섭하시면 후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은 이제 딸내미 저녁 챙겨주러 돌아갑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정말 춥습니다. 저 산에서 엄청 바람이 지금, 그래도, 예, 방송하니까, 말하니까 좀 힘이 나네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우리 참사장님, 예, 여기까지 녹화 끊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밤 8시, 내일 밤 8시에 만나요. 8시에요, 내일 밤 8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세요. 이 방송 올려주세요.